평생 돈 없다 입에 달고 산 남편 덕분에 저는 오늘 100억 자산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창수 씨, 이게 뭐예요? 10년 전 로또 1등 당첨지잖아요. 당신은 몰라도 돼. 그냥 평소처럼 아껴 써. 100억이 있는데 왜 나는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어요? 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당신도 아들도. 당신은 우리를 지킨 게 아니라 가둔 거예요. 10년 동안 남편은 쓰레기장을 뒤졌고 저는 파출부 푼돈에 목을 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검은 수첩에서 제 이름 석자를 발견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의 낡은 옷주머니를 확인하십시오. 그 안에 든 것이 배려입니까? 기만입니까?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멍난 양말과 100억 로또, 세탁기가 밝힌 남편의 10년 비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살며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골목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창수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런 새벽이 이번으로 벌써 3번째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노인 불면증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새벽에도 그냥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살며시 당기며 골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수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바람 쐬러 나갔다 올게. 이 새벽에요. 저도 같이 나갈게요. 혼자 좀 있고 싶어. 들어가 있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왜 이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들어가. 남편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쓰레기 집화장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남의 봉투를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참았습니다. 창수의 손이 봉투 안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수 씨,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남편의 어깨가 천천히 굳었습니다. 왜 여기 나왔어? 들어가라고. 대답해요. 지금 뭘 찾는 거예요? 뭘 잘못 버렸나 싶어서. 새벽 3시에 남의 봉투에서요? 신경 꺼. 그냥 들어가. 못 들어가요. 솔직하게 말해요. 됐어. 여기서 이러지 마. 이게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창수 씨. 남편의 눈이 봉투에서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손만 내려다봤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 들어있는 손이었습니다. 찌그러진 캔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나란히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가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10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민준이 사업 실패 소식을 알려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채로 한참 동안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민준이 우리 현관을 두드렸습니다.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 거냐? 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천이요. 이자까지 붙으면 더 늘어나요. 어디서 끌어다 쓴 거야? 사채에서 빌렸냐? 은행이랑 사채, 친구한테도 조금 빌렸어요. 창수는 그 말이 끝난 뒤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턱이 굳어 있었고 눈가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사흘 뒤부터 낯선 남자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민준 씨 어디 있어요? 빨리 나오라 해요. 저는 문 뒤에 서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열흘 넘게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창수는 말없이 통장 2개를 해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로 봉투를 받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2달 뒤 민준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자를 못 내겠어. 한 번만 더 도와줘요. 창수는 전화를 끊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도 가난은 우리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이 사람의 눈빛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게 됐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저도 그의 겨울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창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새벽 이후로도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창수는 사흘에 한 번꼴로 새벽에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매번 창가에서 그 뒷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열흘이 됐고 열흘이 한 달이 됐습니다. 이웃 황 씨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순영 씨, 창수 씨 요즘 이상한 거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쓰레기장에서 뭘 뒤진대요, 매일. 치매 온 거 아니에요? 얼른 병원 가봐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창수 앞에 섰습니다. 당신 새벽마다 거기서 뭘 찾는 거예요? 됐어. 그냥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는 거야. 바람은 왜 하필 쓰레기장에서 쐬어요? 시끄럽게 굴지 마. 내일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은 등을 돌리고 텔레비전을 켜버렸습니다. 저는 그 등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쓰레기 집화장을 찾아갔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그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깨진 병, 찌그러진 캔, 음식 쓰레기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뭘 찾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창수 씨 부인 되세요? 예. 남편이 여기서 뭘 찾는지 혹시 보셨어요? 그 양반 매일 새벽에 와서 1시간씩 있다가요. 뭘 찾는지는 저도 몰라요. 이상하다 했어요. 저는 고맙다 인사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요? 저는 그날 밤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새벽 제대로 한 번 더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쓰레기장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매일 돈을 아끼라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저는 낡은 내복을 꺼내 껴입었습니다. 양말이 해져도 실로 꿰매서 신어야 했습니다. 새 양말이 필요해요. 발가락이 다 나왔어요. 아직 신을 수 있잖아. 조금 더 써. 저는 말없이 바느질통을 꺼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면서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도 마음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5,000원이야. 집에 먹을 거 있잖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제삿날에도 꽃 한 다발을 못 샀습니다. 화원 앞에서 돌아서며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지인 경조사 봉투도 줄이고 또 줄여야 했습니다. 창수 씨는 왜 그리 굳으세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은 어김없이 저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해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끄고 있어. 그 말은 언제나 대화의 마지막이었습니다. 30살 때부터 익혀온 침묵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묻지 않았을까요? 저는 평생을 그 한마디에 막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무언가를 숨긴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처음부터 대화라는 게 없었습니다. 해진 양말을 꿰매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가난인지 외로움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장 앞에 서서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00억이 세탁기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저는 실로 양말을 꿰매며 그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 시간이 억울한 건지 슬픈 건지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2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장갑을 손에 끼었습니다. 창수가 나가는 소리를 들은 직후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쓰레기 집화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담벼락 뒤에 몸을 붙이고 숨을 참았습니다. 창수는 봉투를 하나씩 열어 안을 천천히 뒤졌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꺼내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손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털고 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담벼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움직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뒤지던 봉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검은 수첩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흘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집어들고 가로등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수첩을 펼치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첫 장에 이름과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름이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 금액과 날짜, 짧은 메모가 함께였습니다. 그 아래로 낯선 이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편 형제 중 한 명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돈 때문에 연락. 세 번째, 이번이 마지막이다. 저는 그 문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 많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웃, 친척, 아들 친구까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돈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창수의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주면 당연히 여기고 안 주면 원수가 된다. 저는 수첩을 덮고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찬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수첩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그 글씨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창수가 조용히 집을 나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곧장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쓰레기 집화장 가로등 아래에 창수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봉투들 사이에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수첩을 꽉 쥐고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남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창수는 수첩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젯밤에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창수는 수첩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남편의 옆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한번 움직이다가 이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창수 씨, 당신에게 저는 무엇이었나요? 남편의 눈이 천천히 저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그 눈 안에서 처음 보는 어떤 것이 보였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네. 알고 묻는 거예요. 제대로 대답해줘요. 남편은 수첩을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하나를 조용히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찬 새벽 바람이 우리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 질문을 꺼내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의 결정을 따라만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만은 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로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가로등이 깜빡이다가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찌그러진 캔 하나가 바람에 굴러 벽에 부딪혔습니다.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며 눈가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눈을 내리깔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먼저 눈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창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입을 열었습니다. 창수가 쓰레기 봉투를 옆으로 밀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생기고 나서 다들 달라지기 시작하더군.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도 내 형도 오랜 친구도 마찬가지였어. 다들 나를 사냥감처럼 보기 시작하는 거야. 웃으면서 찾아와서 돈 얘기를 꺼내는 거야. 한 번은 참고 두 번은 모른 척하고 그러다 수첩에 적기 시작한 거야. 기록이 필요했어. 저는 수첩 속 이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이름들과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말 못한 거예요. 당신도 알게 되면 같아질까봐 겁이 났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랬어요. 몰랐어. 그냥 혼자 감당하는 게 나은 줄 알았어. 내가 지키려 한 건 돈이 아니었어. 순영 씨. 우리 집 염치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창수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천천히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속으로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 말 기억해요, 창수 씨. 그 말이 평생 나를 막아왔어요. 당신이 혼자 결정할 때마다 나는 투명해졌어요. 남편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수의 어깨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73년의 무게가 그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 속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눈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결정해요, 우리. 알았어. 창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우리 두 사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어온 저 자신의 침묵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창수가 저를 시장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신발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요. 창수가 먼저 유리문을 당겼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수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235예요. 발에 편한 걸로 골라드려요. 창수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신발 몇 켤레를 가져다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그중 하나를 손으로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어보며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해진 양말을 실로 꿰매신던 그 긴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0억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 우리 둘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만큼만 남기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걷기만 했습니다. 왜 혼자 결정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 습관이 안 됐어. 미안해. 남편이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닿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미안하다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서랍에서 빈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공동가계부라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수가 옆에 와 앉아 그 글씨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이런 걸 써본 적이 있었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당신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창수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들어 척칸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돈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검은 수첩 속 이름들은 이제 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그 수첩을 쓰레기장에 조용히 버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처음 따라 나섰던 골목을 떠올렸습니다. 가로등 아래 쭈그려 앉아 봉투를 뒤지던 창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로또 당첨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의 염치를 그 안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100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멍난 양말과 100억 로또 세탁기가 밝힌 남편의 10년 비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